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반도체 쪽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리스크온 심리가 확산이 됐고요.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 0.56% 오르고 있고요. 26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거래소 쪽 분위기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쪽은 어제 잠깐 쉬었던 이후에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 넘게 오르면서 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부장주들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의 급등세도 가끔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화재의 영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배터리 쪽에서 음극재, 양극재 할 것 없이 차례로 수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재를 털고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내일은 광복절이죠. 징검다리 연휴 편안하게 보내려면 오늘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반도체주가 엔비디아발 훈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보고요. 반도체주의 물줄기 전력주로 흘러갑니다. 전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본격 반등세인 건지 악재 소화 끝인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흐름,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실적 발표를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완벽하게 변곡점을 돌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낙폭과대 인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번에 반도체주들의 조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AI 같은 경우가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시설이면 시설 투자.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회수 같은 경우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서버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을 계속 Q&A로 다뤄왔었고 그 와중에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요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 부각이 되다 보니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조정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이 나타났었죠. 한 90불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요인 중에서 두 번째 요인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약간 정규 분포를 벗어나는 흐름이 고용, 물가 지표에서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가 불거졌는데 가깝게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요인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정규 분포의 흐름을 벗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도 만일의 흐름을 놓고 대응에 대한 부분을 또 열어놓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환율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10년물 국채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첫 번째 요인이죠. 우리가
그 AI 쪽의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가 투자를 회수하는 흐름을 지금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는지를 감안을 해보면 네. 뭐 첫 번째 요인, 이 빅사이클 같은 경우가 우리가 테크를 접근할 때 한 10 정도의 강도였다라고 하면 한 4 정도 강도로, 왜냐하면 AI의 자본 투자가 된 부분을 네. 회수하는 걸 보여주는 단계가 나타날 때 다시금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네. 예를 들면 가깝게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가 10월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 16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판매가 나타나고 그에 탑재한 AI 같은 경우가 약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다시금 IT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도래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네.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있다 보니까 무조건 가격 메리트 외에 이게 전고점을 가기 위한 요인은 뭔지 고민을 해봤을 땐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 하지만 수익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것이 눈으로 확인돼야지 진정한 티핑 포인트 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수익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모두 AI 투자 확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자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 수요가 만들어진 게 엔비디아의 가속기, 그 다음에 이에 같이 탑재되는 HBM 같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고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범용 반도체라고 일컬어지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가동률이 못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 반도체 사이클의 끝단에서는 범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즉 디램 낸드와 관련된 전공정의 소재 부품주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은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말미에는 이 제품 가격 같은 경우를 파는 입장에서는 더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을 올립니다. 가동률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게 보통은 디램이랑 낸드라는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였어요. 네. 그런데 HBM 쪽 고대역폭 메모리로 가서는 커스터마이징인 거죠. 이 타겟으로 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동률의 상승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전공정주 같은 경우를 미리 진입을 하기보다 여기에서 대량적인 생산 외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을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HBM 쪽이고요. 네. 거기 더해져서 선단 공정이라는 부분이에요. 미세화죠. 나노수가 낮아지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그런 쪽 같은 경우를 집중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결론은 HBM, 미세화 공정,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HBM,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키워드 미세화 공정, 이 두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핵심을 놓고 종목을 보는 겁니다. 네. 아예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 있는 쪽 또는 이제 차세대 공정에 갔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우리가 HBM의 한계는 층수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12단, 24단, 48단, 250단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한데 두께가 지금 HBM3E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두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인 본딩 다음이죠.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3D 낸드를 넘어서 차세대 낸드 이런 얘기가 다 하이브리드 본딩과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쪽, 이게 미세화 공정과 함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네. 관련된 장비로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수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밸류 체인으로 연관 있는 기업들, 과거에 뭐 삼성전자와 계속 납품 관계를 유지해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차세대 공정으로 넘어갈 때도 좀 같이 이렇게 뭐 한 공정을 주거나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삼성 밸류 체인에서 차세대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국산화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상승 여력은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컬테스트 이런 부분에 통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좀 약간 무난하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부담도 없고 HBM 관련해서 장비의 납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들어가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편한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밸류체인 안에서는 원익 IPS 꼽아주셨고요. HBM 관련해서는 PSK 홀딩스 아직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빅테크가 좋으면 또 봐야 할 섹터가 있죠. 바로 전력기기 쪽입니다. 전력주 오늘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력주 쪽은 미국 쪽과 상관관계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쪽 수요를 놓고 변압기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아졌다 보니까 미국 쪽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크라고 논하기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 최근의 고점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10배 중반 이런 수준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높은 게 미국 에너지주, 대체 에너지 이런 쪽이 반응을 할 때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종목을 퍼뜨려서 보기보다 좀 프리미엄이 있는 쪽, 실제 선별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출 볼륨이 늘수록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1등 기업 같은 경우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력주 내에서 시야를 좀 넓히기보다는 지금은 대표주를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어제 또 8월 MSCI 지수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편입 종목으로 LS 일렉트릭이 지목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되고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MSCI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 이런 지수 편입을 놓고는 선제적으로 한 달 정도 전에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을 활용해서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는 약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패시브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주가 반등이 약해요. 이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펀더멘탈을 보는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실적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지거든요. 이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와는 다르게 전선, 고압전선 이쪽은 마지막 단, 어찌 보면 반도체로 얘기를 하자면 범용 반도체와 비슷한 거죠. 사이클이 좋을 때 함께 다 같이 반응을 했다가 그 끝단에 다시 반응을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접근을 하기보다 가격 메리트에 들어왔을 때 그때 보는 게 낫고요. 우리는 최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최선은 뭐냐라고 하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가 더 매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적인 이슈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부분, 이제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변압기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기기 내에서 좀 대장을 봐야 된다, 대표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지금은 수주 잔고는 찰만큼 차 있어요. 지금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납품은 3년 뒤에 이뤄질 정도입니다. 슈퍼사이클은 맞죠. 과거 슈퍼사이클 때 변압기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가 수익 비율 10배 후반 정도, 이 정도가 한계였는데 지금은 그 이상까지 도래했다가 다시 한 10배 중반 이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춘 기업들, 뒤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간의 소요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매출 채권 부분 유동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등주를 보자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지기 섹터 내에서 HD, 현대일렉트릭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가기 전에요. 저희 채팅창에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삼양식품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오후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 9% 정도 잘 나왔어요. 눈으로 보는 실적은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뭐 시장이 하나의 핑계예요. 뭐 스트릿 컨셈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톤으로 실적이 돌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쉽게 보자고요. 네. 가격적으로 54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만약에 변동성을 키워서 조정이 나와요. 오늘이 뭐 장중에는 52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 54만 원을 하회하는 주가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쉽게 기준점으로 54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접근이 편하실 것 같고 다만 오늘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실적이 나오고 약간 네. 뭐 기계적인 매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주가의 본질적인 움직임은 어차피 이 종목의 현재의 실적, 그 외에 이제 연간의 실적 추정치의 변화 여부인데요. 라면, 식품 쪽은 영업이익률이 20%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해석하기에 식품으로 20% 초반인 게 그 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갔을 때 이제 유럽 쪽에 매출 볼륨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네. 20% 정도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계가 아니라는 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결론은 54만 원 이하에서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4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하고 있거든요.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에 K배터리의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어서 2차 전지 아직 좀 손이 쉽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는 업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뭐 전저점 도달, 그다음에 뭐 수급으로 인한 조정 이런 게 나올 때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 업체, 리튬 업체들의 구조 조정 부분. 물론 뭐 알버말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공급단에 조절을 했지만은 이거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요의 회복입니다. 이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디바이스의 매출 같은 경우처럼 소재를 끌어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될지 네. 아니면은 현대차에서 내놓는 전기차 시리즈가 될지 그거는 물음표죠. 네. 그래서 이게 나와서 실제 제품에 대한 판매 부분을 혁신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면 그때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아직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주저를 하는 거죠. 과연 상대적으로 싼 쪽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맞냐 이런 주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바이앤홀드는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위한 킬러 콘텐츠 한 방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니까 폭발 방지 관련 섹터도 최근 굉장히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 같은 경우는 우선 배터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어요. 실명제 여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배터리에 대해서 생산 회사
뭐 그런 거를 명시하는 부분, 소재 업체까지 그렇게 명시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이제 나올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해서 기준이 한 50%그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근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접근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내에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한데요. 이 질문 드리면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단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네.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2차 전지주들이 반응을 할 때 핵심이 46 시리즈 배터리였어요. 46 시리즈는 밀도가 늘 수 있고 안에 탑재되는 소재가 늘어나죠.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의 소재가 음극재고요. 음극재는 팽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리콘을 탑재하는 기술이 있을 때 더 프리미엄이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46 시리즈 배터리에는 기존보다 실리콘 음극재가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탑픽 종목 대주 전자재료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이성웅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로 이제 거래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은 네. 네이처럼 쉬는 날에는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진짜 싫어요. 저는 쉬는 날이 세상에 제일 싫습니다. 장 안 하는 날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쉬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강제로 돈을 못 벌게 한다. 약간 나라에서 강제로 저를 백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뭐 더 좋은 종목도 찾고 뭐 사실 쉬지는 않습니다. 쉰다고 네네. 해봐야 제가 뭐 똑같이 주식 관련된 공부는 하는 거니까 매일 해도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매일 같이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도 더 해야 되는 게 공부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뭐 돈까지 걸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쉴 수 없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 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모범 답안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손 좀 펴보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수익을 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근데 정말 주식이라는 게 저 눈앞에 있거든요. 진짜 손을 막 진짜 막 조금만 높이면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저처럼 이게 그 단풍손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이 진짜 짧아요. 몸이 진짜 잡고 싶지 짧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게 제가 막 눈앞에 있는데 그걸 왜 못 잡아요 하면은 다들 이 손 내가 진짜 핀 거 내가 열심히 폈는데 피고 있는데 핀 거야 하는데 안 잡힌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손 핀 거야 했을 때 이제 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또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억에 남으면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 기업 제가 진짜로 뭐 늘 그래요. 여기서 20분 동안 있으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기업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전용의 뭐 자금 관리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돈이겠죠.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이라든지 금융 쪽으로서 이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핀테크 기업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O라든지 뭐 NFT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이 오픈 디지털 관련돼 있는 자산 서비스 쪽으로 역량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핀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이거를 뭐 백날 얘기해봐야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딱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손가락 핀 거는 기억하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기업이 이제 자산금융 쪽으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투자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 핑거라는 기업이 왜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기업을 외우기 쉽게 제가 바꿔주는 거지 뭐 이 기업이 뭐 진짜 쓰레기 같은 기업을 이 사면 안 되는 이 당장 사는 순간 내 계좌가 그냥 박살나는 그런 기업을 제가 말장난라고 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까지 보시면은 이 기업이 왜 지금 자리에서 내가 기업의 이 기업명을 이렇게까지 말장난을 해서라도 내가 기억해야 되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3가지 나왔는데 여기도 해리스가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가상자산이라는 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이제 이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언론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올라갔던 비트코인 뭐 관련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뭐 하냐고 하면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친가상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이런 본격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네네. 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사실 도박입니다. 내가 사실 뭐 해리스 부통령을 좋아해요 하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를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결과는 까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산다 아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를 산다 이거는 사실상의 둘 중 한 사람의 정책을 산다라는 거는 50대 50의 확률에 거는 그냥 반반 확률에 거는 도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는 뭐다? 해리스 부통령이 되더라도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게 보다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 친가상자산 정책이 나와주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인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낙태 학폭파라든지 마리아나 학폭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뭐 굳이 사실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만 보면서 뭐 우리 남북 경협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게 뭐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트위터 현재는 X라고 표현을 하나요? 거기 이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가상자산이죠.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고 거기 이제 해리스 부통령 캠프 쪽의 사람들과 이제 이 대선 캠프를 초대해서 작은 라운드 테이블 속에서 또 이제 가상자산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 사실상은 뭐 분명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리스 지금은 이런 뭐 기대감 뭐 이런 기대가 생겼다 이 정도겠지만 정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런 또 회담이 또 있잖아요.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토크 토론을 또 토크나 토론이나 뭐 거기 그게 그거라고 맞아요. 네. 공격적인 토크죠. 네. 어쨌든 그렇게 또 토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이 다양한 정책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뭐 서로 사실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가상자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에 대해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또 공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핑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트코인 과 연결되어 있다
되어 있다 보기보다는 비트코인 섹터라든지 비트코인 테마가 이제 그 상승하게 되면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죠. 어쨌든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가상자산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또 같이 뜨기도 시작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핑거라는 기업은 예전에도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혜주들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테마,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움직였던 NFT, STO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더 좋은 건 뭐냐고 이 기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NFT라든지 STO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 금융 솔루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금융 솔루션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신한은행이었나요? 어쨌든 최초로 이제 진행했던 기업이 핑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뭐 어쨌든 뭐 금융자산 이런 우리가 사실 지금에서야 이 폰뱅킹 뭐 이런 거지 옛날에는 진짜 돈 필요하면 엄마 돈 좀 보내줘 하면 이따 보내줄게 하는 이유가 나가야 됐거든요. 그 ATM기 가까이 나가야 됐어요. 오늘 나갈 일정 없다 하면은 내일 보내줄게로 오늘 절대 안 보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 대다수가 뭐 20대가 아닐 거예요.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일 거예요. 자녀분들이 돈 보내달라면 지금 당장 딱딱딱딱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세계 최초는 아니고 스마트 금융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했던 게 핑거였던 만큼 이런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이제 또 삼성전자 XR 헤드셋 이건 조금 아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원래는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이게 이 내년 초로 좀 이 지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내년 초라고 해봐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당장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8월도 거의 끝나가는 추세니까 사실 뭐 4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늘 얘기하지만 내년 초에 다가온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 연말부터 움직이겠죠.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은 올해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년 몇 월부터 움직였다? 10월 11월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내년 초라고 하면 사실 올 연말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 수혜로서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XR 헤드셋 이런 증강현실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뭐가 되냐고 하면요.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뭐 이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도 이제 애플 헤드셋이 지금 뭐 애플 프로 이걸 뭐 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컨텐츠의 부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일본 사람들 엄청 화냈다 했죠. 사놓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뭐가 되느냐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는 건 당장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웹툰이라든지 판타지 소설 보면은 이제 어떤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가상 세계가 펼쳐지는 나는 누워 있는데 진짜 가상 세계에서 내가 뭐 영웅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지금의 기술력은 불가능하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뜨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결국에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가장 초기 단계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들이 또 당연히 이 시장에서의 이런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핑거라는 기업은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이 독도버스라고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 처음이었어요.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어쨌든 이 구글 플레이에서 어차피 뭐 전 세계 최초로 해봐야 우리 국내에서 1위 했으니까 뭐 세계에서 1위는 아니고 네. 국내에서 1위 한 이 최초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 독도버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이 뭐라 했습니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전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이런 이 수식어가 붙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이 주가가 급락이 나와도 그냥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이 기업은 갈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핑거라는 기업도 지금 어쨌든 메타버스 최근에 사실 이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상자산
web3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금융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올라갈 모멘텀이 이 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이 지금 메타버스도 이미 완전히 그 끝물이 아니죠. 메타버스도 이미 훅 뜨다가 이미 죽고 있는 추세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돼 있어서 비트코인도 아니고 심지어 STO, NFT다 보니까 이런 이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떠야만 가는 부분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뜰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타임이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역사적 신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저가라는 건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속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액에 최저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갑자기 뭐 한다? 삼성 이제 헤드셋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또 열풍 불고 갑자기 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금 막 1억을 돌파할까 7천만 원을 깰까 이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뭐 7천만 원 깨면 날아가는 거겠지만 반대로 1억을 돌파한다. 우리 알잖아요. 주식에서도 뭡니까? 저항을 돌파하면요. 신고가 패턴이고요. 지지를 이탈하면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속에서 만약에 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는 여러분들이 최저 매수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역사적 신저가니까.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진짜 최저 매수는 우리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이때가 사실은 최저 매수였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최저 매수 기회를 주기 전보다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시장 이전의 가격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다? 지금도 어쨌든 최저는 아니어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800원 아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을 좀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핑거라는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다만 15,000원대를 이 기업이 지지와 저항, 자 지켜줘야 될 구간이었고요. 저항을 받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15,000원이 지금 또 단발적인 강한 저항 구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00원대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손절가 역시도 5,800원이 최저면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마음을 넓게 먹어서 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리스와 트럼프 두 대선 후보의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나온 이후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핑거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소개팅의 이 옷 어때? 자, 이제 어떤 농담을 하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막 20대 막 이제 처음 이제 소개팅 하시는 분들 꼭 친구들한테 이 옷 어때? 괜찮나? 패션 괜찮나? 나 좀 먹어주나?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는 거죠. 옷. 근데 아니야. 이거죠. 너 그거 아니야. 너 바레스. 색 바레스. 너 바레스. 너 아니야 바레스. 하는 거예요. 색이 바랬어요. 네. 네, 색이 그래요? 바라면요,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이 사람 그냥 진짜 뭐 제대로 옷 하나 못 입는 그런 사람을 취급해요. 색바레 너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 바레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도대체 무슨 이름일지. 노바렉스입니다. 네, 노바렉스. 자, 어떤 기업입니까? 자, 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옷과는 하등 관련 없습니다. 하등 관련 없고요. 얘기했지만 모든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도 백날 우리 빡빡이라고 하네. 다양한 표현 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빡빡이라고 어떤 빽지라고 표현하고 깜지 막 표현하고 막 쓰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이런 거 이 평생에 왜냐면 진짜 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고 하면요. 옛날에 이게 실화래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미국에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냐 물어보겠죠. 네. 그러니까 괜찮냐가 영어로 뭐죠? How about you였나? 괜찮냐 물어보잖아요. 네. 어쨌든 괜찮냐 영어로 기회가 나요. Are you fine? Are you okay? okay? Are you okay?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식 표현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진짜로 I'm fine, okay, thank you 하고 and you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네. 그 사람은 진짜 아파가지고
아픈데 이게 주의식 교육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죽었다고 그게 실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의식 교육처럼 이런 것만 기억나지 우리 그때 깜지 쓰고 뭐 썼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노바렉스 이런 것처럼 색이 바랬다. 노바렉스 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니까 자, 빨리 이제 중심으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심에 들어오면은 네, 확실히 일단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옷과 하등 관계없는 이 건강 보조 기능 식품이에요. 근데 건강 보조 기능 식품인데 이거를 우리가 또 왜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일단 키워드를 벌써 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세요. 자, 3가지 준비해 오셨죠? 이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K 열풍 벌써 죽었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만 죽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죽는 건 없고 잊혀질 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테마의 이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K 푸드 같은 게도 사실 이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K푸드의 인기가 줄어드는 거지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건강을 많이 챙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 뭐 사람들 집에 가면 진짜 뭐 약이 뭐 이만큼 있어요. 약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많이 챙기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뭐냐고 하면요.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 한국인들이 보통 봤을 때 좀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막 그런 효과가 이런 이 건강기능식품 때문이구나라는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K푸드의 인기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고 하면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관심도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실적 매출 증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외 매출만 지금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가 지금 탄력이 붙어가지고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2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이런 K푸드에서 넘어온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런 이 매출, 수출 이런 역량 덕분에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103% 거의 딱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겠죠. 전분기 대비였죠. 네. 네. 그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작년보다. 그럼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이런 이 탄력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 쪽 봤을 때 노바렉스 같은 기업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요즘 뭐 2030 세대 다이어트 식품 열풍 너무 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언제 한번 닭가슴살 먹어봤습니까? 뭐 맨날 치킨 먹으면 그냥 뼈다귀만 겨우 주워 먹었지 이 닭가슴살 누가 먹어봤겠어요. 근데 요즘 2030 세대는 치킨도 뭐 이제는 뭐 다이어트 치킨이다 해가지고 뭐 닭가슴살로 뭐 요리한 뭐 소고기로 요리한 심지어 이제는 뭐 제로 열풍 이 제로 저는 진짜 편의점 가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요즘 제로가 아닌 게 없어요. 그쵸. 초콜릿도 제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단백질 음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규모가 한 5배 정도? 단백질 음료는 이제 그 여러분 마시는 음료에 그냥 다 단백질 들어가 있어요. 닭가슴살 먹기 힘드니까. 그런 거로 좀 보면 되고 특히나 아까 또 제로 열풍이 불었다 했잖아요. 제로 열풍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수십 배의 시장 규모가 증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서 이제 식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이어트 열풍 반사익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 노바렉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자 보시 차트를 보고 가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자. 과거에 저점대 있던 구간대에 돌아와서 터치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은 과거 저점대 터치하고 반등. 자 그리고 지금 자리 또 저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계단식 상승 또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자리 11,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 포지션 잡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가가 이제 예. 2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딱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잠깐 여기 보면은 전 이제 차트 잘 볼 줄 몰라서 네. 궁금한 건데 방금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대로 그냥 쭉 내려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손절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 해요. 사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 승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적어도 한 95%, 90%의 승률이고 여러분들이 손절가만큼은 지켜주셔야지만 제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손절가도 안 지키면서 수익을 달라 이거는 억지예요. 저는 100%가 아닙니다. 95%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은 과감하게 보내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못 보내주는 이유가 내가 수익을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 볼 종목 널리고 널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확실한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 전략까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이 광복절이라서 이제 오늘 좀 시장을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징검다리 연휴를 좀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알아야겠죠. 투자 전략을 오늘 세우는데도 많이 또 도움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볼게요. SFA입니다. BNK 투자증권이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5%를 기록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인 CIS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2차 전지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수주 885억 원, 이건 분기 최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SFA 보면 이제 배터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뭐 검사기기도 만들고 종합 장비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캐즘 영향이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해야 하는 걸 보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 주가는 하락을 했다. 근데 이 그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국내 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내연차나 여러 가지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서 이제 이슈를 찾고 테마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배터리 폭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배터리 폭발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방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본질적인 거는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실적이 더 돌아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배터리만 보유를 하고 있는 배터리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SFA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쪽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최근에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여러 가지 섹터에 포함이 되는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BNK 투자증권에서 35,000원 매수 유지를 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수익선 개선세 유지는 긍정적이나 아쉬운 수주 실적이 뭐 부진하다라고 뭐 제목을 썼고요. 네.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OPM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5,562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45억을 기록을 했다. 근데 컨센서스 대비 뭐 매출은 마이너스 2% 정도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8% 정도로 하회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실적들에 대한 부분인데 CIS가 뭐 깜짝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FA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자회사가 실적이 좀 미달했다라는 게 특징적인 점이고요. 그리고 별도 기준 매출액은 2,716억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87억을 기록을 했다. 역시나 이제 BNK 투자증권의 예상치를 매출은 한 12%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7% 정도를 하회를 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매 분기마다 OPM 영업이익률 자체가 10.6%로 전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10%를 계속 높게 형성을 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신규 수주가 뭐 1,045억 정도로 예상보다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수주가 885억으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부족했었던 부분을 이제 반도체가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럼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를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이제 분기 대비해봤을 때 감소를 할 거다. 하지만 연말 수주에 대한 그 수주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3분기는 매출이 한 2,58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거고요. 하지만 OPM이 조금 줄어들어서 9% 정도로 기록을 할 거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SFA 반도체가 적자 전환에서 이제 영업이익 쪽에 대한 감소가 좀 예상이 된다. 근데 하지만 4분기에 대한 수주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주가 연말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간 수주액으로 봤을 때 연초 목표가 1조에서 한 4, 5조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조에서 5조에서 6조 정도 사이였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크게 하회를 한 1조 원 초반대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얼마만큼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심은 가되 실적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까지 여러 섹터에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사업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네. 자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수주가 좀 저조했던 점이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추가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22년 말에 2차 전지 장비사인 CIS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23억의 33% 지분을 보유를 해서 시가총액 2,484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2,4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그 시가총액을 총 합산을 해보면 결국엔 뭐 한 지금 어제 가격 기준으로 한 6,4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CIS가 2,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가 지분 한 55%를 기록을 해서 시가총액이 한 3,672억 되고요. 그리고 SNU라고 하는 업체 역시 지분 38%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총 자회사 지분 평가액만 따져 보더라도 6,500억 정도다. 그런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천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조 5천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8,9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을 계산해 봤을 때 1배 미만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신규 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그 최대치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역시 4분기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수주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주가 47%였고요. 디스플레이가 28%, 그리고 반도체가 8%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및 기타가 17%였는데 전기차 수요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셀 업체들이 설비를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 매출 구정으로 보면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신탁 계약이 한 2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24년 8월 13일부터 25년 8월 12일까지 약 200억을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NH투자증권 창구로 행사를 하니까 매수 창구에 NH투자증권이 있다라고 하면 20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한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닌가라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200억 정도에 대한 자사주 매입도 내년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저 PBR이잖아요. 네.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어떤 뭐 수급이 몰린다든지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동사가 밸류업으로 엮여 있다라고 하면 진지게 올라갔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배 미만의 관련 종목들, 섹터들을 보시면 금융주, 특히나 은행증권, 보험 모두 다 올라갔고요. 조선철강, 건설 이쪽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만 보더라도 동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더 많이 치중이 돼 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연결 실적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연결돼서 저 PBR 관련된 수혜를 전혀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도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다양한 테마에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 많은 나무라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여쭤볼게요. 지금 35,000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증권 회사에서는 이제 지나친 저평가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리고 수주 전망치 하향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그래서 PBR 1배와 PER 10배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평가는 35,000원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좀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PER이 7.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10배 정도 제가 수익성적인 것만으로 적용을 해봐도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32,000원. 800원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제시한 35,000원과 32,800원을 어떻게 보면 그 밴드 안에서 목표가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는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 앞선 고점인 3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라고 시장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일단 1차 기술적인 목표가로는 3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볼게요. 지어소프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KB증권입니다.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아시스 여기가 자회사죠. 네. 네, 오아시스의 성장이 지속하고 있고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냈다. 타 이커머스 플랫폼과 차별화된 실적 상승세, 우수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빠른 정산 주기가 주목된다. 자체 물류 솔루션인 오아시스 루트, 판관비 절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같이 이커머스가 좀 불안한 시장 속에 그 분위기 속에서 주목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커머스 업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이커머스도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세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동사가 하고 있는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유통몰, O2O 서비스몰은 결과적으로 식자재 관련된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부동의 1위고 동사가 2등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먹거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네. 이제 유기농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안 먹더라도 아침을 꼭 챙겨 먹자라고 하는 그런 또 이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지와 더불어서 생산자와 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이제 거의 이제 밭대기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거래를 많이 하면 충분히 뭐 가격적인 매력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식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커머스 쪽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O2O 서비스라고 많이 해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살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가 원래는 지어소프트라고 하는 업체가 IT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크게 뭐 어려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IT 기기를 이용을 한 솔루션들을 만드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 보면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을 할 겁니다. 예. 이제 상장을 하면 그 관련된 업황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물건으로 나온 11번가도 뭐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M&A 인수합병도 아무래도 상장을 해서 통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또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먹거리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별적인 부분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먹거리 이커머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지금 지어소프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제 리포트 내용 좀 볼까요? 예, KB증권에서 나왔고요. 이제 미제시를 목표가 미제시를 하긴 했지만 제목을 좀 보시면 2분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차별화된 플랫폼에 대한 기업의 품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 실적이 분기 최고 실적이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매출액이 1,404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8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1억을 기록을 했다. KB증권에서 영업이익을 88억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추정치에는 충족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 오아시스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 자회사 오아시스의 지분을 한 5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고스란히 동사가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1,31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71억에 당기순이익 62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회원 수가 2023년 말에 168만 명에서 1분기, 올해 1분기에 18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달 2만 명 정도, 2만 8천 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목표는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채널 매출은 온라인이 역시나 가장 높습니다. 71%, 그리고 직영 매장이 23%, 24%, 그리고 생현 및 지어소프트가 3%, 그리고 기타가 2%로 온라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온라인으로 많이 식자재 관련된 거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된 시장의 먹거리 카테고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동사가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더라도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3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분기의 그 매출을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8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9억, 8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 2분기 때 보시면 71억으로 한 10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계속 이익적인 부분으로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플랫폼 업체와 비교를 해봐도 차별화된 실적 추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TMF 사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자본 잠식과 더불어서 이제 긴 정산 관련된 주기가 계속 문제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동종업계 1위인 마켓컬리도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 488억 정도 돼요. 네. 488% 정도 퍼센트 정도가 네. 됩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그 대비했을 때 정상 기간도 50에서 59일로 상당히 긴데 동사는 일단 재무 건전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순차입금이 0%고요. 그리고 예. 현금성 자산이 2분기 기준으로 1,330억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47%다.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정산일도 제품마다는 좀 틀리지만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대부분 결제가 다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뭐 상당히 좀 차별화가 이 마켓컬리와 더불어서 이커머스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봐도 크다. 그래서 TMF 사태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마무리가 되면 동사 같은 부분에서 차별화가 더 경쟁력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추가적인 차별화가 더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을 하는데 재고 관리가 거의 재고 폐기율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재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소싱 관련된 부분으로 생산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중간 마진을 없앴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적인 자체 물류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사가 원체적으로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했었던 부분이라 동사가 이제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해서 충성 고객,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적고 이제 충성 고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가 좀 줄어든다, 절감에 대한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올해 화두가 이제 불황형 소비라고 해요. 이 예. 불황형 소비가 뭐냐면 꼭 써야 될 거, 필요한 것만 이제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식품 시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커머스들에 대한 매출은 별로 좋지 않은데 온라인 쪽 식품 시장에 대한 부분의 매출을 보면 이게 이제 1분기 대비해 봤을 때 이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 봤을 때 27%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다른 쪽과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이런 부분으로 총망라해서 보면 결국에는 올해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시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쭉 들어보면 하나하나 다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데 특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이커머스 기업이 있다. 이 부분에 아마 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좀 들려주실까요? 예, 리포트 바깥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탑재 관련성인데요. 동사가 이제 IT 관련을 전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결제 시스템도 동사가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무인 예전에는 이 바코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찍고 나서 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형성을 했었는데 예. 이걸 이제 컨베이드 벨트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쭉 찍히는 그런 예. 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유통 관련된 업체와 이 여러 가지 소싱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쪽과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인 결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과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는 이제 목표가가 제시가 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분은 뭐 12,900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이 12,900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12,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차 목표가는 1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거리 이커머스 지금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어소프트 이제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14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영배 큐텐 대표가 티모인 위무페에서 불거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임직원을 그룹 차원의 변호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유플러스가 나이스 지니 데이터, 티브리지 코퍼레이션 등 데이터 전문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기업 윤리, 경영 투명성, 사회 공헌에 대한 헌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우량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 79.6% 감소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병무 NC소프트 공동대표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업 분할 및 신설회사 설립을 확정하고 신설 법인들이 각자 전문 영역에 전력 투구함으로써 NC소프트의 기업 가치와 주주권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천여 명에게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TNG가 글로벌 투자정보 정보기관인 제공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ESG 지수평가에서 산업군 내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4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AI 반도체 공급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스케일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일신석재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제가 한번 제시해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장적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다음 단기 반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2주 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은 8월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 현재 연설이 진행 예정인데 해당 연설에서 통일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예상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연설에서는요, 물론 직전에 정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화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재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지금 현재 보내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북한과 어느 정도 화해하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해당 연설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인 이슈는 한국의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뉴스겠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때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 항상 움직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일정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는 해리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에서 떠오르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해리스에 대한 인물의 지지율이 올라서면서 최근에 남북경협 종목들은 큰 파동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이제 곧 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9월 10일 미국의 대선 토론이 현재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때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해리스에 대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주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굉장히 발언들을 잘 해냈고 토론을 앞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기대감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슈는 결국 다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저가 자리를 준 만큼 관심주 계속 넣어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일신석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80%가량 이상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최근 증시 하락을 못 이기고 한번 62평선까지 떨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미 상승의 절반 가격 이하 다리까지 떨어졌죠. 워낙에 파동에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일정이 다 종료된 것도 아닌데 절반 이하 가격을 내려왔다?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전엔 제가 한 1,300원짜리 매수 자리 드렸다가 주가가 흔들렸었는데요. 만약에 여기 자리에서 못 파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지금 이제 목표가 자리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같이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새롭게 편입하시는 분들은 1,200원 자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손절가 자리는 1,150원 여러분들께 잡으시고 목표가 자리 1차 목표가 자리는 1,330원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잡으신 분들은 빠져나오는 가격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공략하실 분들은 1,200원 자리에서만 잡으셔도 충분히 단기 수익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해당 자리 노려보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남북 경협주 중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기대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미 대선과 관련돼서도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30원, 손절가 1,150원 잡고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모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낙폭과대주이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최악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되고 있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60%에서 70%, 많게는 이제 80%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도 85%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 후적성 재료에도 충분히 좀 빠르게 반응하면서 주가력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연이은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이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좀 했고요. 또 정부가 배터리 신용제를 좀 공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아, BMW도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업계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그 완성체 업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중장기 관점에서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호재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2차 전지가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급락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바이든 세태, 해리슨 부통령 지지율 반등 이후에는 시장이 그 8월 5일 날 폭락이 나왔음에도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선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9월 10일 날 미 대선 TV 토론대가 확정이 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해리슨 부통령의 그 선방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선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방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 에코프로 머티를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투자 포인트는 2021년 1월 내년부터 핵심 광물 배제 조항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산 광물이나 전구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이 IRA 관련해서 이슈가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실적 관점에서 좀 보시더라도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판가 인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올 2024년도까지는 매출액이 한 42% 좀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미 현대차 신가동이 가동되기 때문에 재고 비축 수요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CPM 3공장과 4공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2025년부터는 외부 판매 비중을 좀 높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실적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2025년도 매출은 한 1조 1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한 98%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더라도 지금 2대 주주의 오보행 이슈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이 광복적 특사로 특별 사면이 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에코프로 VM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호재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재무제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재무제표거든요.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3,400억, 2022년도에 6,600억, 2023년도에 9,000억 찍고 올해는 이제 6,000억으로 한 40% 정도 감소하고 또 영업이익도 대폭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자, 연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한 1조 2천억 매출, 그리고 2026년도에는 2조 4천억으로 2배 이상 폭증,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관점에서도 내년도 690억, 1,460억으로 이제 폭증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기점해서 이제 그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선회했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주봉상의 어떤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 하락 추세대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락 추세대에 좀 걸려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밑에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톡제스틱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침체권으로 들어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저점 이탈 없이 이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고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67% 정도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요. 지금 가격대부터 8만 원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1차적으로는 이제 10만 원 보시는데 이거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뭐 한 12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 손절 라인대는 7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 이 K배터리의 안정성 부각되면서 이 종목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등도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3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쪽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방산주 랠리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됐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뭐 우주 사업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방산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방산주 앞으로 수주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차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밸류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업종 내에서도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형 방산업체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70% 이상 이제 올랐습니다만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상승에 지금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수주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막상 또 실적을 보니까 또 괜찮게 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이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내 그 중동 수리온과의 이런 계약 체결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근에 이제 그 대부분 방산주들이 또 이제 유럽 쪽 말고도 중동 쪽이랑 이제 수주를 많이 좀 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럽에 대한 수주 그리고 중동에 대한 수주까지 더해지면은 하반기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이제 훨씬 더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과 FA50 이 전투기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을 좀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조 원대 이상의 어떤 그 수주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밸류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 전체적인 PER을 보게 되면은 한 2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있습니다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제 16배, 17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민항기도 또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민항기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때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0%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서 엔데믹 이후에 이 민항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민항기 부분 역시도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거, 전 사업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4%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가격이 아니라 좀 가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내일 뭐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종가 베팅이 좀 유효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들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방산 섹터 내에서 저평가 중인 한국항공우주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를 여쭤볼 텐데요.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당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이주연 대표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게 대왕고래 모멘텀입니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한국가스공사가 사실 어느 정도 이 대왕고래라는 모멘텀에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8월 말쯤에는 아마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적인 또 모멘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일단은 본업을 지금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내놨고요. 그러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정상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연간 흑자 전환까지 달성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배당을 다시 3년 만에 재개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에 연간으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비만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상륙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시점인데요. 비만주에 대한 관심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펩트론 쪽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다 모두 X네요. X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거의 한 3개월 동안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견인해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펩트론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과 이제 MTA를 체결을 했다. 장기 지속형급. 원래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제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까지 좀 이제 좀 덜 맞아도 되게 이렇게 좀 변하게 해주는 그런 제형을 이제 펩트론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실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상이 좀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좀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좀 인식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계약 공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일단은 공시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그 로열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계약상의 비율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료가 좀 새로운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가 경구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가 아니라 이제는 경구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암젠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일상 임상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일단 경구용에 대한 좀 부각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매력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도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펩트론이 좀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갔었던 인벤티지랩도 같이 좀 주가상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 경구용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구용 쪽은 여전히 봐도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좀 나올, 사실 경구용이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일상 임상에 들어간 거여서 시간은 좀 오랫동안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치료제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워낙에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가시되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께서도 X 주셨는데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일단 너무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올라왔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전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본다면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1분기 때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시장의 전체 규모가 한 180조 원까지 커질 거고요. 아무래도 미용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인데, 여기서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주가가 밸류적으로 좀 고평가 상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접근을 하기에도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수급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CDMO나 바이오시밀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에 그 시밀러 쪽이나 CDMO 쪽은 또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비만 치료제는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시밀러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술 수출 결과를 좀 보여줄 때가 됐다. 펩트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종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두 종목 남았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일단 의견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하이트 진로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결과 이후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는 또 내년에 베트남 그 소주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추가적인 지금 뭐 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로 좀 기대감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하이트 진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이슬이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 너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최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시장인데, 이렇게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와주니까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너무 식품 쪽에만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 주류
원료나 음료 쪽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수출액이 커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 사실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하이트진로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소주 수출액만 하더라도 한 1,300억이 지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K푸드라든지 K컨텐츠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류 쪽도 앞으로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제로 제품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상 가기 전에 두 분께 여쭤본 거여서 아직도 의견이 전과 같은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종가 매수 의견 자신 있게 주셨는데요. 들어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충분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바로 또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 내일은 휴장이니까 금요일 시초가에 좀 갭이 얼마나 뜨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갭 뜰 때 굳이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조금 트럼프를 제쳤다 지지율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었던 친환경 관련 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을 한 게 CS 윈드였고 이제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 친환경 ETF, 청정 ETF 이런 ETF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 여력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표를 원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입맛에 맞는 미지근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PPI가 둔화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이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CPI 발표 앞두고 있죠. CPI 상승률이 둔화된다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이 미국 증시의 상승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샀나 좀 살펴봤더니 전기전자, IT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8% 상승이고요. 264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 더 강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졌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겠죠. 오늘 2차 전지 쪽 상당히 강한 모습 포착이 됐고요. 또 간밤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56%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77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라는 이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1%대 상승률, SK하이닉스가 2.64%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8만 6,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LG엔솔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훈풍이 있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이 K배터리의 안정성 부각이 됐고요. 더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로도 부각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LG엔솔이 2.2%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형 바이오 쪽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5% 하락세 기록했고요. 셀트리온도 비슷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약세를 보였죠. 기아차도 함께 밀렸습니다. 현대차가 0.8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기아차는 0.49%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밸류업 쪽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KB금융이 0.24%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2.47%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들의 하락 속에서 오늘 삼성물산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1.0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속에서 동반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쪽이 괜찮았습니다. 전기차 포비아 현상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고 이동차 회장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이 경영 공백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쪽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엔캠이 거의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무려 1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18만 5천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이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톡신 관련주들의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2.5%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소부장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리노공업이 2.92%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을 기록했고요. 실리콘2 호실적 내놨는데 이 화장품주 투심이 꺾이면서 주가 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4.83%대 하락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투심이 위축된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이틀 상승입니다. 4.1%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클래시스와 펄어비스도 동반 1%대 상승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부장 종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 장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니스 솔브레인 소부장 강세 속 오늘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였죠. 솔브레인이 2.67%대 상승률, 이오테크니스도 1.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톡신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파마 리서치도 7%대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8만 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금요일 시장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체크포인트 이슬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PPI가 생각보다 이제 좀 둔화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지금 추세 전환인 건지 이런 부분에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막판에 또 들어 올렸는데 한 코스피는 한 3,900억 정도 지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대부분 뭐 500억대, 1,000억대 이게 거의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제 오늘 막판에 들어왔던 부분들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밤에 이제 CPI까지 나오지만은 사실 PPI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급락 한번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리바운드로 지수에 대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세 반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근데 계속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또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사는 하락장에서도 계속 외국인들이 지금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이 모이고 있는 조선과 방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주연 대표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내일 장은 안 열리니까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뭐를 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또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앞으로 더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추리는 과정이 이번 주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휴장이니까 그때를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금요일 날 시장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관전 포인트는 미국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 그동안의 상승 기조를 좀 이어왔었는데 이 탄력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시장에 수급이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선물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와 줘야 우리 현물 시장도 같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서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번 주가 지나보고 다음 주에 수급 연속성 가지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제 또 너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좀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말라있는 시장,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두 분 대표님께서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그러니까 금요일장 주도 섹터와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이 대표님이 어떤 섹터를 주목하실까 궁금해서 살짝 봤더니 방산 쪽을 보셨더라고요. 이게 미 대선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무관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두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쟁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좀 종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로 갈수록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 확산이 지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각자 도생을 또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해리스 역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방위비를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누가 되더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급락장에서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다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마진율만 안 좋아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3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하나의 좀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로봇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로봇주들이 중간중간 좀 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9% 넘게 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렌시스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테마성 탄력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관심도를 좀 가지면서 좀 로봇주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분을 10% 정도 가져간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기업이
기업이 시외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규장에서 얼마나 오를지에 따라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좀 로봇주들 반응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 성장주 단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성장주 쪽에서는 보고 계신 쪽이 있을까요? 성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2차 전지도 지금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뭐 신재생 쪽으로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커지면 결국에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던 성장주들이 이제 또 상승폭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저는 여전히 좀 풍력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들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은 쉬고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